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경북 봉화군에 있는 노인요양원에서 무더기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청도 대남병원처럼 집단 감염이 더 번질지 우려됩니다. 정부가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폭이 둔화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국 각지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 나타나 주춤세가 이어질지 전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돌연 변이가 불과 2달 만에 100건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변이 속도가 이례적으로 빠른 것으로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국가 공식 기념 행사일에는 항상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로 액체 질소의 특성을 이용한 특별한 기술이 있기 때문인데요. 액체 질소는 화학이나 철강은 물론 치료에도 쓰이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오늘 궁금한 S에서 액체 질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경북 봉화군에 있는 노인요양원에서 무더기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청도 대남병원처럼 집단 감염이 발생할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요양원 문이 굳게 닫혀 있고 공터에는 차량이 빼곡히 주차돼 있습니다. 무더기로 확진자가 발생하자 방역당국은 요양원 출입을 통째로 차단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입소자와 직원들은 요양원 2층 별도 공간에서 격리 중에 있습니다. 앞서 요양원에서 있던 80대 노인 2명이 평소 앓던 질환 치료를 위해 봉화해성병원을 찾았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어 방역당국이 요양원 입소자와 직원 등 116명을 검사해보니 환자가 줄줄이 나온 겁니다. 특히 이곳은 면역력이 떨어진 노인이 많아 증세가 급격히 나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집단 감염 사태에 현장에서는 대응이 미비하다는 불안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연못집이니까 와서 소독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소독도 안 한다니까 와서 묻지도 안 하고 내가 이제 신고하니까 그 다음에서 놀래서 쫓아오는 거예요. 환자가 속출하자 경상북도는 사회복지생활시설 518곳을 코호트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격리 기간은 오는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으로 입소자들은 외부 출입을 할 수 없고 종사자들도 7일간 외출과 퇴근을 금지하고 일주일씩 2교대 근무를 합니다. 월요일부터 2주간 코호트 격리.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동 자체가 안 되고 종사자들 출퇴근을 못하게 합니다. 종사자들이 그 시설 내에서 잠을 자고 근무할 수 있도록. 확진 환자가 무더기로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은 생활 밀집시설 발병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분당 재생병원에서 환자와 간호사 등 8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확진 환자의 보호자인 자녀 1명도 추가돼 확진자가 모두 9명이 됐습니다. 경기도에서 대규모로 확진이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성남시는 환자 3명과 간호사 2명, 간호조무사 3명, 환자 보호자 1명까지 총 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76살 백모 씨 등 환자 2명은 성남의료원과 부천 순천향대병원으로 이송됐고 82살 환자 A 씨와 보호자는 성남의료원으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확진받은 의료진 5명 가운데 3명은 자택에서 2명은 병원에 격리 조치됐습니다. 분당재생병원은 우선 해당 병동을 폐쇄하고 방역한 데 이어 외래 진료를 중단하고 입원 환자는 퇴원시키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71.7%가 집단 감염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6,200여 명 가운데 71.7%인 4,500여 명이 집단 발생 사례에 해당하고 특히 신천지 관련이 62.3%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경기에서는 성남에 있는 분당 재생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고 확진자와 접촉한 입원 환자와 직원은 격리 조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에서는 신천지 관련 발생이 72.4%로 가장 많고 경북에서는 봉화 푸른요양원과 경산 행복요양원 등 각종 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대부는 집단시설과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집단 발생 사례가 확인되는 만큼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폭은 둔화하겠지만 전국적인 상황은 전망하기 어렵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망을 판단하기엔 매우 이른 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총괄조정관은 대구 신천지 교인에 대한 조사와 검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지만 이들에 의한 2차, 3차 감염도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전국 각지에서 특히 경북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 나타나는 상황인 걸 보면 현재 주춤해 보이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에 따라 이번 주말에도 국민 개개인이 대중집회 참석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개인 위생 수칙을 지켜달라고 다시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돌연 변이가 불과 2달 만에 100건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빠른 변이가 계속되면 바이러스의 독성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정보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한 세계보건기구의 정보 공유 사이트입니다. 확진 환자 138명에게서 얻은 바이러스 유전자 정보가 등록돼 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최근 미국 연구진이 지난 1월 초 중국 우한에서 수집된 바이러스와 2월까지 전 세계에서 수집된 바이러스 86개를 비교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불과 2달 만에 돌연변이 93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거는 되게 어브노멀한 케이스인데 이 논문대로라면 2달 안에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는 사실은 엄청난 거죠. 생길 수는 있는데 너무 빠르게 생겨요, 변이가. 특히 이 가운데 3개는 전파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수용체 결합 부위에서 일어났습니다. 만약 바이러스와 인간 세포의 결합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이가 일어났다면 전파력이 더 세지거나 재감염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숙주에서 최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거를 점점 찾아나가는 거죠, 바이러스가. 뮤테이션에 의해서 그 세포랑 달라붙는 정도가 굉장히 강해져 갖고 쉽게 세포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돌연변이의 특성에 따라서는 독성이 더 강화될 수 있고 치사율까지 높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상 밖으로 많은 돌연변이가 코로나19 사태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 현재로선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한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감소세에 접어들었다면서 고무적인 조짐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추세가 감소세로 확실하게 돌아설 수 있을지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1월 20일에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이제 50일이 다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확진자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에 주목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 주가 중대 기로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글쎄요, 지금 중대 기로다, 1, 2주가 중대 기로다 이런 말을 쓰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일단 현재 확진세는 이제 신천지 교인에 대한 전수조사가 마무리가 되고 결과가 나오면 현저하게 줄을 거는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미 그러니까 지역사회로의 감염이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또 자체적인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서 방역을 할 것인가가 앞으로의 그 확진세의 관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역사회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막는 것이 관건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앞서 저희가 보도로도 전해드렸는데 코로나19의 바이러스 돌연변이 속도가 좀 이례적으로 빠르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교수님도 혹시 동의하시는 부분인지 또 앞으로 이게 코로나19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그러니까 그 자체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시는 것처럼 RNA를 유전자로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RNA를 유전자로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변이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냥 교정 기작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못되어 있는 염기서열이 끼어 들어가게 되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RNA 바이러스랑 비교했을 때도 지금 한 두 달 남짓 사이에 굉장히 이제 돌연 변이율이 높은 것로 예. 지금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100건이라고 아까 앞서 보도가 네, 진행됐는데요. 누적 돌연 변이 건수가 이제 현재 조사한 걸로 100건 정도가 예. 되는 거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사람들이 방역을 하게 되면서 네. 바이러스의 어떤 압력이 가해지는 겁니다. 프레셔라고 네. 얘기하는데 예. 그렇게 어떤 장벽에 놓이게 되면 바이러스는 빨리 돌연 변이를 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19가 다른 RNA 바이러스보다도 더 변이율이 높은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좀 방역을 위해서 가하는 그런 조치가 이런 돌연 변이의 속도를 더 증가하는 데 없잖아 기여를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백신이나 치료제를 쓰면 똑같은 상황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은 인위적으로 우리가 방역 조치를 하다 보니까 예. 그것도 마치 백신이나 치료제를 썼을 때 돌연 변이주가 발생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타난 네.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RNA 바이러스란 특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현재 기준으로 40명을 넘으면서 2015년 메르스 사망자 39명을 넘겼습니다. 자, 코로나19 치사율이 사스나 메르스보다는 낮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지만 그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뭔가요? 지금 뭐 국내 메르스가 발생했을 때 2015년 때에는 국내에서 한 180여 명이 감염이 됐고 그중에 39분이 사망한 예. 걸로 되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이제 지금 현재 확진자 수 6천 건을 넘어갔잖아요. 네. 당연히 감염자가 많으면 거기에 따른 그러니까 사망자는 늘어나게 되는 거고 예. 물론 메르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한 치사율이 20% 정도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예. 반면에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한 10배 정도 낮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감염이 됐기 때문에 그중에 사망자가 나오는 거고요. 예. 당연히 이제 그런 의미 때문에 지금 과거에 39명 메르스 사망자보다는 더 많은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는 예. 것입니다. 확진자가 현저히 많기 때문이다. 네네. 이런 말씀이군요. 네. 아무래도 치사율이 높으면 전파력이 또 그만큼 낮기 때문에 메르스와 비교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오히려 비교를 하려면 사스하고도 좀 무리가 있고 그리고 신종플루하고 비교하는 게 네. 지금은 가장 대표적인 어떤 사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격리 해제 조치 소식도 전국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잠복기나 격리 기간을 고려했을 때 이제 앞으로 격리 해제되는 그 사람들도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당연합니다. 지금 31번째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급속하게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기하급수적으로.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분들이 이미 이제 격리 기간을 지나서고 있다는 얘기고 네. 그거에 대비해서 과거에 확진자가 급속하게 증가한 거에 대비해서 이제 지금 일정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분들이 격리 해제가 되는 사례들도 급속하게 늘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저희가 아직 보도로는 전해드리지 않았는데 대구시와 지금 방역 당국이 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요일이면 신천지 교인들의 격리 해제가 되는데 대구시는 3주간의 격리 기간이 지나도 검사를 다시 받고 음성 판정이 나와야만 격리 해제를 시키겠다 이런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럴 경우 좀 의료인들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건 아닌지 궁금하고요. 또 이 3주가 지났다고 하면 좀 안심할 수 있는 단계인가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신천지 교인이든 아니면 교인이 아닌 일반 국민이든 간에 그 예. 조건은 마찬가지입니다. 격리 해제 기준을 지금 대응 지침을 계속 바꾸면서 이제 완화가 됐거든요. 네. 근데 그 일반 국민하고 신천지 교인을 차별해서 대응 지침을 둘 수는 솔직한 생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조건을 둬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분들 이제 격리 해제를 조치를 시켜야 되는데 대구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불안하다.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3주 이후에 양성을 보이는 사례들이 가끔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그 많은 확진자 중에 이런 사례들이 속출할 거다라고 예상을 해서 대구시에서는 이제 그러한 대책을 내놓는데 현재도 아직도 검사를 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진단 검사, 그러니까 수적인 면에서의 능력이 그거를 감당하기에도 버거운데 격리 해제 쪽까지도 포함을 시키게 되면 예. 이 기간이 너무 길어진다. 왜냐하면 네. 지금 단계에서 지자체별로 이제 소규모의 집단 감염이 나오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확진자와 접촉한 밀접 접촉자에 대한 검사 부분도 계속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이제 정부의 보건당국하고 지자체 보건당국 사이에 자꾸 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국민 정서나 어떤 그 신천지에 대한 우려를 포함했을 때는 이제 그 심정이 이해는 되지만 예. 일반적인 국민과의 그런 조치는 비슷한 게 그래도 적절하다고 보시는 의견이시군요. 네. 저희 신천지 확진자 발생 기계가 조금 꺾였다고는 하지만 본과의 노인요양원이나 분당 재생병원 등에서처럼 집단 감염 사례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어떤 점을 더욱더 주의해야 할까요? 지금 시점에서 이제 만약에 아직까지는 다 완벽하게 마무리는 안 됐으나 대구 경북 지역의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어떤 일정 그 부분 방역 조치가 마무리가 되면 네. 아무래도 우리 보건당국의 인력적인 면에서 좀 여유를 갖게 됩니다. 근데 지금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별로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에 31번 확진자가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굉장히 뭐 봉쇄 방역이라는 용어를 쓸 때도 굉장히 세밀한 역학조사를 진행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 뒤에 그 신천지 교인 확진자 수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세밀한 거 대신에 신속한 그런 감염자를 파악하는 쪽으로 방역이 바뀌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천지 쪽의 어떤 방역이나 진단 검사나 치료 부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다시 원래대로 세밀한 역학조사 단계로 전환을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여기에 덧붙여서 실제로 지금 속속히 이제 지자체별로 그 사각지대에서 나오는 위험 요소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뭐 동전 노래방이라든가 PC방이라든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요양병원이라든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초중고 대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초중고등학생들 유치원 포함해서 개학을 무한정 연기를 할 수 없다 보니까 만약에 개학을 하게 되면 그 학교 내에서의 어떤 발생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이러한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 그런 사각지대에 대한 방역 대책을 미리미리 세워서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될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앞으로 달라질 상황에 대해서도 한 발 먼저 나가서 방역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그런데 이제 마스크 판매 방식이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한 사람이 일주일에 2장을 사는 걸로 제한이 됐고, 그리고 마스크 오부제도 이제 실시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또 재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이 마스크 재사용에 대해서 여러 그 의견이 좀 다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혼란을 겪고 계신데 위생에는 정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 마스크가 특히 KF 시리즈 마스크들이 일회용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회용은 일회 한 번만 쓰고 버리는 게 원래는 맞습니다. 특히 이제 황사나 미세먼지를 위해서 쓰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고요. 네. 근데 지금처럼 마스크에 수분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불가피하게 재사용을 해야 되고 특별하게 내부든 외부든 오염원이나 감염원과의 접촉이 없었을 걸로 판단이 되면 며칠은 재사용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마저도 만약에 구할 수 없다 그러면 차라리 면 마스크라도 쓰는 게 안 쓰는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전에 앵커께서 마스크 오브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마디 첨언을 하면 지금 공적 판매를 통해서 마스크를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가장 불만인 게 공정하지 않다 뭐 이런 부분하고 뭐 5시간씩 기다렸는데 결국은 한 장도 못 사고 집에 돌아가는 상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공적 판매, 그러니까 약국에서 판매하는 약국이나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것보다는 어떤 그 관공서를 이용해서 그 단위별로 지자체의 소단위별로 이 부분을 해결을 하도록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좀 지침을 마련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약국에서 마스크를 판매할 경우에는 이게 DOR 시스템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기존의 처방전은 바코드로 띡 하고 하면은 이제 신원조회가 다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일일이 주민등록번호를 쳐야 되고 그 마스크를 구매하시는 분 이외에도 일반 환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어떤 약국을 갔는데 마스크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또 주변에 다른 마스크
파는 약국을 전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국민의 어떤 불신을 해소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그래서 주민센터를 공적 판매처로 지정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예.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그런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주말입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외출을 꺼리실 것 같은데요. 사회적 거리 두기의 중요성과 더불어서 생활 속에서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지침들 있다면 알려주시죠. 기본적으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시는 거 하고요. 네.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당분간 또 유지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얼마 일정 기간 후에는 이제 확진자가 줄어들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게 안정세가 됐다니까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가 종식됐다라고 오인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무모한 긍정적인 어떤 마음이 오히려 과거에 31번 확진자가 나오는 것처럼 예. 어떤 변수로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유념을 해주시고 당분간은 지금 정부에서 보건당국에서 말하는 예방수칙 준수라든가 네.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들을 당분간은 좀 준수를 해주셔야 우리나라에서 이 코로나19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WHO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언론들이 우리나라의 이 방역 대응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있잖아요. 특히 드라이브스루 검사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라는 칭찬을 많이 듣고 있는데 지금 이런 노력들이 모여서 코로나19를 하루빨리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는 8일로 예정된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의 자가격리 해제를 놓고 대구시와 방역당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 조금 전 다뤄봤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다투고 있는지 권남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핵심은 격리 해제 기준 문제입니다. 기준대로 적용하라는 게 방역당국, 못한다는 게 대구시입니다. 방역당국이 제시하는 확진 환자 격리 해제 기준은 이렇습니다. 증상이 호전된 상태에서 바이러스 검사를 2회 시행해 모두 음성이 나온 경우, 또 검사를 받지 않더라도 발병일로부터 3주간 격리 상태에 있을 때입니다. 당국은 최근 지침을 개정하면서 3주간 격리 부분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건데 이에 따라 현재 자가 격리 중인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의 자가 격리를 3주 시점에 맞춰 해제하라고 강조합니다. 발병일로부터 거의 3주가 되면 바이러스 양 자체가 거의 발견이 안 될 정도로 아예 발견이 안 되거나 의미 없는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검사 없이도 격리 해제를 할 수 있고. 그러나 권영진 대구시장은 반드시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이 나와야 해제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인을 통한 환자 발생이 워낙 많았던 터라 완벽을 기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신천지 교인들의 지금 확진율이 좀 떨어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 교인들께서 자가격리에서 해제되시려면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고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전체 교인에 대한 검사도 거의 끝난 만큼 방역 체계를 전환해 유증상자 중심의 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발표까지 한 상황. 때문에 지침대로 시행할 것을 대구시에 재검토까지 요청했는데 중대본에 공문을 받는다 해도 격리 해제 주체가 결국 시에 있는 만큼 8일로 예정된 격리 해제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서울시가 신천지 측에서 받은 시설 명단 외에 추가로 30여 곳을 찾아내 폐쇄했습니다. 서울시 유현식 문화본부장은 브리핑에서 현장 점검 결과 신천지에서 받은 170곳을 포함해 모두 202곳을 확인했다며 모두 폐쇄 조치하고 방역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신천지 관련 시설들은 문화센터나 스터디 카페, 교회, 미용실, 마사지숍 등으로 위장해 다양한 명칭으로 운영된 곳으로 파악됐습니다. 신도들이 묵는 숙소 47곳의 명단도 받아 현장 점검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지, 가출 청소년이 있는지 등을 조사한 뒤 폐쇄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신천지 측이 처음 제공한 명단보다 시설이 훨씬 많다며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로 명단을 제출했다고 보고 법인 취소의 근거로 삼겠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군 대구병원이 303개 병상 규모의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본격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갓 사관학교를 졸업한 간호장교들도 곧바로 투입돼 중증 환자 치료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언덕길을 따라 환자를 태운 구급차 수십 대가 줄줄이 늘어섰습니다. 입구부터 꼼꼼히 소독을 받은 뒤에야 안으로 들어가는 차량들. 대구 지역 코로나19 전담병원인 국군 대구병원에 환자들이 입원하는 모습입니다. 한 명입니까? 첫날 입원한 환자만 약 50명. 상당수는 65세 이상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환자입니다. 그동안 병실이 없어 집에서 머물다가 드디어 입원 치료를 받게 된 겁니다. 음압기 등을 설치해서 303명까지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구조를 좀 개선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부터 하루에 약 50명씩 입원하게 되면 한 일주일간은 상당히 많은 환자를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환자를 막기 위해 전문의 30여 명과 간호사 120명 등 300여 명의 의료진이 투입됐습니다. 갓 사관학교를 졸업한 간호장교들도 임관과 동시에 현장에 투입돼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실제로 투입 전까지 정말 많은 연습과 시뮬레이션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해주고 있어서 군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을 대표한다는 생각으로서 진료에 최선을 다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서는 병실이 없어 자택에 머문 사람이 여전히 2,000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병상 확보에 사활을 걸고 나섰고 의료진의 헌신이 뒷받침하면서 중증 환자들에 대한 의료 공백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YTN 부정원입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과총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학기술계 학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과총은 과학기술학술단체 운영 지원을 위한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을 전면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도입될 온라인 화상회의 클라우드 시스템은 PC에 설치할 필요 없이 웹브라우저만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과총은 온라인 화상회의 활용을 원하는 학회들이 언제든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쉽고 빠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갖출 예정입니다. 개학이 추가 연기된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긴급 돌봄 시간이 다음 주부터 오후 7시까지로 2시간 연장됩니다. 또 휴원을 유도하기 위해 확진 환자가 학원을 통해 발생한 경우 해당 학원 명단 공개도 추진됩니다. 정부의 개학 연기에 따른 후속 지원 대책을 권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자 개학을 3주나 늦췄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자 정부가 후속 조치를 내놨습니다. 긴급 돌봄과 학생 간 감염이 우려되는 학원 휴원 대책이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학부모들 이용률 저조의 한 원인이 된 돌봄 시간을 맞벌이 부부 등을 고려해 2시간 연장했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긴급 돌봄을 현재 5시에서 오후 7시까지 연장 운영하도록 하고 아이들에게 중식을 제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돌봄 공간은 수시로 소독과 방역을 해 학부모들의 감염 걱정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구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든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1인당 10만 원씩 넉 달 동안 추가 지원합니다. 10만 원은 지역사랑 상품권 또는 온나라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정부의 휴원 권고에도 전국적으로 42%에 불과한 학원 휴원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확진 환자가 발생한 학원 명단 공개 추진 등 휴원을 압박하는 데 무게를 실었습니다. 지자체와 협의하여 확진자가 나온 학원을 통해 발생한 경우 확진자가 학원을 통해 발생한 경우에 학원 명단 공개를 추진하겠습니다. 교육당국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영업 중인 대형 학원을 중심으로 방역 상태와 소방안전법령 준수 여부 등도 집중 점검합니다. 자발적으로 휴원한 학원에는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과 초저금리 대출, 고용유지 지원금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YTN 근호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스크 구매 오부제와 관련해 대리 수령의 범위를 넓히라고 지시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현재 대리 수령은 장애인만 하도록 돼 있는데 더 유연하게 적용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마스크 구매 오부제 자체가 국민에게 불편이고 제약인데 오부제로 인해 새로운 불편이 파생하지 않게 하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정부는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고려해 정책의 실수요자 입장에서 대책을 세우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이 한 번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하고 여러 약국을 돌아다녀야 하지 않도록 재고를 표시하는 약국 앱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국산 필터 공급이 끊겨 영세한 마스크 공장이 잇따라 가동을 멈추고 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현재 필터 공급량으로는 대형 마스크 업체들도 2주 이상 생산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필터 업체 일부는 돈 대신 마스크를 달라는 이른바 갑질로 수급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루에 마스크 최대 90만 장을 만드는 대형 제조업체입니다. 국내 전체 생산량의 10%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2주 뒤엔 생산을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여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다음 주부터 야간 조업을 1차적으로 한 6시간 정도 줄여서 생산량을 65만 개로 줄이고 그 다음 주에는 야간 작업 전체를 못해서 생산량을 한 35만 개 수준으로 줄여야 되는. 필터가 부족한 탓입니다. 중국산 자재가 끊기면서 거래하던 국내 업체 2곳에 필터 추가 발주를 요청했지만 한 곳은 납품을 거절했습니다. 오더량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5월까지 지금 피크가 돼 있어요. 공적 판매처로도 가장 많은 마스크를 공급하고 있던 이 업체는 필터 업체 5곳과 새로 계약을 시도했지만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국내 필터 업체는 고작 10여 곳. 대형 업체들조차 이대로면 마스크 생산을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하소연하는 상황에 이른 겁니다. 이런 와중에 이른바 필터 갑질을 하는 납품업체나 중개상도 있어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 마스크 공장은 필터 값을 마스크로 대신 달라는 요구에 승강이를 벌이다 결국 주기로 하고서야 거래를 텄습니다. 10만 개 주고 전기로 가져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조율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필터가 있으니 공장을 좀 수배를 해달라. 그러면은 필터를 주고 50%는 50% 이상의 마스크로 대신 이제 그걸 달라. 마스크 제조업체들은 정부가 마스크 업체에만 의무적으로 공적 물량을 배분해 관리 감독할 것이 아니라 필터 업체에도 공적 물량을 생산하도록 하고 갑질 단속을 철저히 하는 등 더욱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공기의 약 80%를 차지하는 질소를 높은 압력으로 압축하면 영하 200도에 육박하는 액체 질소가 되는데요. 토성의 평균 온도만큼이나 차가운 액체 질소를 손에 뿌려도 동상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액체 질소에 숨어 있는 과학의 비밀을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과학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궁금한 S의 이효종입니다. 궁금한 S와 함께할 오늘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러시아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요. 바로 국가 공식 기념 행사일인 승전 기념일에는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 미스터리야, 운이 좋을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 행사가 가장 빈번하게 열리는 모스크바의 경우에는 월 평균 강수량이 50mm 수준으로 매월 고른 분포를 보인다고 합니다. 따라서 거의 매주 한두 차례 비나 눈이 내리고 5월에는 눈발이 막 엄청 많이 날릴 정도로 변덕스럽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어째서 승전 기념일이 있는 날에만 비가 오지 않는 걸까요? 하늘의 뜻이 담긴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무슨 마법이라도 부리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구름 소탕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소련 시절에 개발되었다고 하는데요. 구름 제거 과정은 이렇습니다. 화창한 날씨가 필요한 지역으로부터 약 50에서 150km 떨어진 곳에서 진행되는 이 방식은 액체 질소와 요오드와 은 등의 화학 물질을 비구름이 낀 상공에 살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구름은 수분을 뺏겨 약한 바람에도 날아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러시아의 국가 공식 기념 행사일에는 항상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재밌지 않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이 구름을 쫓아버릴 때 쓰이기도, 또 여러 연구에서 쓰이기도 하는 액체 질소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액체 질소란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액체로 만든 것인데요. 질소는 공기의 약 5분의 4를 차지하는 무색, 무미, 그리고 무취의 기체입니다. 하지만 영하 196도로 낮출 수 있다면 액체로 만들 수 있어요. 얼음이 0도이고 드라이 아이스가 영하 78.5도 정도에서 고체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데요. 토성의 평균 온도가 약 영하 200도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액체 질소가 얼마나 차가운 것인지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액체 질소가 실수로 손에 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동사에 걸릴까요? 예상과는 다르게 다행히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온도 차에 있는데요. 액체 질소 입장에서는 체온이 굉장히 뜨겁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액체 질소가 순간적으로 기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오랫동안 액체 질소에 손을 담그고 있으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액체 질소의 특징을 실험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부드러운 장미꽃을 액체 질소에 넣은 다음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산산조각 깨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장미꽃이 유리처럼 와장창 이렇게 깨진 이유는 장미꽃 사이에 있는 물 분자 때문인데요. 물 분자가 액체 질소 속에서 얼게 되고 얇은 얼음 조각이 생겨 깨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살아있는 개구리로 실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개구리 표면에 70% 정도의 희석된 글리세린을 발라줍니다. 글리세린을 개구리 표면에 바르는 이유는 동결 과정에서 세포가 건조되는 것을 방지하고 온도 변화에 의해 단백질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 후 액체 질소에 약 5초 정도 넣으면 개구리가 완전히 얼게 되는데요. 이때 개구리를 액체 질소에 너무 오래 넣어두면 개구리가 죽을 수 있으니까 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5초 후 액체 질소에서 꺼내 얼음물 속에 개구리를 담가주면 개구리가 해동되면서 서서히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꽁꽁 얼었던 개구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개구리는 변온 동물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생존을 위해 겨울잠에 들어가며 체내 활동이 거의 멈추는 가사 상태가 됩니다. 겨울잠을 자도 개구리는 체액 속에 부독물질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포가 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인간은 어떨까요? 개구리의 원리를 이용한다면 냉동인간도 가능한 것이 아닐까요? 현재 미국의 알코어 생명연장재단에는 냉동인간이 약 170여 명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시신은 영하 196도 액체 질소가 담긴 용기에 보관되어 있는데요. 이건 미국의 물리학자 로버트 애틴저가 생각해낸 인체 냉동 보존 아이디어입니다. 세포는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얼리게 되면 뾰족뾰족한 얼음 결정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결정이 세포막을 찌르면 세포가 손상될 수 있어요. 하지만 물 대신 글리세린 같은 동결 억제제를 넣으면 얼음 결정이 쉽게 생기지 않아 세포를 보호할 수 있죠. 알코아에서 추진하는 냉동인간 프로젝트는 이렇습니다. 우선 냉동 보존을 신청한 사람이 사망하면 시신에 심폐소생장치를 연결해 호흡과 혈액순환 기능을 되살립니다. 그런 다음 정맥 주사를 놓아서 세포가 썩지 않도록 막는 처리를 하고요. 이 시신을 회사 본부로 옮긴 뒤에는 가슴을 열고 갈비뼈를 분리합니다. 다음으로는 몸속의 피를 비롯한 모든 체액을 빼내고 동결 억제제 DMSO를 채워넣습니다. 이렇게 처리한 시신을 영하 196도로 급속 냉각한 질소 탱크에 넣는 것이죠. 사실 냉동인간을 만드는 것까지는 성공했지만 이를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데요. 특히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뇌를 냉동 상태로 제대로 보존하고 해동시킨 뒤에도 뇌세포를 복구할 수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현재 미래의 과학기술 발전을 믿고 냉동 상태인 사람이 세계적으로 600여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영화에서처럼 깨어날 수 있을지 아니면 그저 불사를 꿈꾸는 인간의 헛된 욕망일지는 더 지켜봐야겠죠? 오늘은 액체 질소를 시작으로 냉동인간 기술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액체 질소는 화학이나 철강은 물론
치료에도 쓰이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앞으로 유용한 곳에서 활용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궁금한 S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유튜브에 사이언스 투데이를 검색해 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부산에서 한 80대 노인이 특별한 마스크를 복지센터에 기부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감동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다며 그가 건넨 봉지에는 색이 조금 바랜 듯한 천을 손으로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해 만든 마스크 20개가 들어있었다고 하죠. 이걸 받은 직원들은 그 어떤 보건용 마스크보다 방역 효과가 뛰어난 희망 백신이라며 쌓인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웃을 보듬는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아닐까요?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